예, 152쪽에 보시죠. 152쪽이요. 152쪽에 그래서 우리 이제 대리권에 대한 개념을 받고 이번 시간에는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대리권의 범위는 법률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는 건 이제 주로 임의 대리권의 범위인데 임의 대리권은 뭘로 정한다고 했냐면 수권행위요. 그래서 이제 참고해서 박스가 있는데 판례들은 뭐 중요한 판례고요.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 문제인데 1번 한번 보세요. 1번.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하라고 대리권이 수여되었으면 이 사람은 매매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목적물을 넘겨주고 돈 받는 거잖아요. 그럼 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 2번을 보시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1번, 2번은 뭐 자주 출제가 됐던 판례들이에요. 그래서 1번, 2번을 이제 묶어서 얘기하면 매매계약이라는 것은 그 안에 대금 받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대금을 받을 권한도 있고요. 더 나아가 매매계약에 포괄적인 대리권이 수여되었다면 그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반대되는 권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돈 좀 받아다 달라라고 채권 추심의 대리권을 줬더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채무를 면제해 주고 오면 돼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게 3번이에요. 3번 보시면 대금을 수령할 대리권에는 대여금 일부를 면제해 줄 권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번에 보시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 돈 빌리는 계약이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 및 담보 설정의 대리권을 가진 경우에 담보 설정 후 계약 해제권은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냐면 계약을 체결하라고 대리권을 줬으면 체결을 한 다음에 그 계약을 자기가 해제할 권한까지 있느냐? 그런 건 없어요. 계약 체결과 해제는 같은 거예요?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죠. 그러면 4번 지문뿐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매매계약에 대리권이 있는 자는 계약 체결 후 매매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해제할 권한은 없어요. 해제는 누가 해야 되냐면 본인이 하는 거니까 별도로 또 다른 수권이 없는 한 해제할 권한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포함되는 권한은 인정이 돼요. 그래서 매매계약에 대리권이 있으면 대금 받을 권한이 있고 포괄적 대리권자는 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도 있는데 돈 받으라고 했더니 면제해 주거나 또는 계약 체결하라고 했더니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런 권한까지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대리권의 범위인데요. 그래서 첫 번째 법정 대리. 법정 대리는 법률로 정합니다. 특별한 얘기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의 대리인데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해석에 통해서 정하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대리권은 수여했는데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경우.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118조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문을 좀 볼게요. 118조. 그 맨 밑에죠.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라고 되어 있고 118조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제1호.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 읽을 때 동그라미 1은 항으로 읽는다고 했고 이렇게 1점 돼 있으면 항이 아니라 1호 이렇게 읽는 거예요. 1호 보존행위. 2호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그러니까 1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보존행위하고요. 두 번째로 이용 개량행위. 그리고 법률의 규정은 없지만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그럼 일단 요 118조라는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규정이 적용되려면 대리권을 수여할 때 그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범위를 정했다라고 하면 118조는 적용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118조는 그래서 보충적인 규정이에요. 보충할 수 있는 규정. 보존행위는 얼만큼 할 수 있냐면 무제한 할 수 있어요. 무제한. 근데 이용개량 행위는 무제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권리나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성질이 변하면 이건 무권 대리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이 처분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집 팔아버리고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존행위라는 건 뭘 보존행위라고 하냐면 현상 유지 행위예요. 현상 유지.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 가옥을 수선합니다. 가옥이 파손되어서 이걸 수선하는 것은 그 현상을 유지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는 본인 부동산이 미등기예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는 뭐 본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한다. 뭐 이런 것들은 무제한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또 생소한 용어가 나오는데 소멸시효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채권이라는 권리는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그게 소멸시효라는 제도예요. 보통 이제 일반 채권은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냐면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 안 하면 이 채권은 10년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져요. 이게 소멸시효라는 제도예요. 근데 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하려면 소멸시효를 뭘 해야 되냐면 중단. 그래서 뭐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데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을 한다든지 또는 뭐 이 사람이 그 재판상 청구를 한다든지 또는 채무자가 승인을 하게 되면 이때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어져요.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그러니까 갑이요. 을한테 100만 원을 빌려줘요. 100만 원. 채권자. 근데 언제 빌려줬냐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2016년에 장부 정리하다 보니까 을에게 100만 원 너무 소심하죠? 1억 원 할게요. 1억 원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연락해서요. 야, 너는 말 안 하니까 10년도 넘었는데 아직도 돈을 안 갚어. 빨리 갚어. 이러면 을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미안, 소멸시효 완성. 이러면 안 갚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10년 동안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이 채권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2007년경에 이 사람에게 권리 행사를 했더니 을이 알았다. 내가 곧 갚겠다라고 채무가 있음을 승인한다. 라고 하면 소멸시효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중단이 돼요. 그럼 또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리를 행사해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권리가 없어져요? 존속하는 거예요? 존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하게 되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니까 소멸되지 않도록 중단해 준다. 그러면 이 현상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제한 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법격언상 뭐라고 하냐면 권리 위에 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하면 얘를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말인지 드셨죠? 네. 그래서 채권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 뭐 상사 채권 같은 경우에는 뭐 5년이고요. 그리고 술집 외상 채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냐면 1년이에요. 1년.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외상술 드신 분 계세요? 네, 그거 좀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좀 지나면 없어져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해요. 수능도 연기되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요즘에는 애들 참 힘들어요. 대학 가도 취업 때문에 막 열심히 진짜 피 터지게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그냥 학교 졸업하면 원하면 대부분 다 취업 다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1학년 들어가면 애들 뭐예요? 보통 술 먹어요. 정말 많이 먹죠, 애들. 처음에는 선배들이 사줘요. 막 이렇게 와라 하면서 사주는데 이제 좀 중반 지나가면 안 사줘요. 그럼 이제 지들끼리 돈 모아서 퍼먹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슬슬 가게 되면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학교 앞에 여러 외상술 채무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돈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1학년 2학기 겨울방학 직전에 소멸시효라는 제도를 공부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소멸시효 외상채권 1년이고 이러고 이제 가면 애들이 이제 그때 결심하죠. 군대 가자. 이러고 군대 가고 이제. 어쨌든 이런 것들은 무제한할 수 있어요. 근데 이용계량 행위는 무제한하면 안 되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건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본인이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놨어요. 예금. 근데 제가 그 예금을 다 빼가지고요. 주식으로 바꿔줍니다. 자, 예금을 주식으로 바꿨다. 성질이 변해요? 안 변해요? 성질이 변해요. 성질이 변하는 거죠. 왜 변하느냐? 해보시면 알아요. 또는 예금을 사채로 바꿨다. 그러면 예금을 사채로 바꾸면 이건 계량한 거야.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금리가 높아지는데 잘못하면 때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성질이 변하는 걸로 봐요. 또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다. 토지의 형질을 바꿔. 예를 들어 전으로 돼 있는 걸 답으로 바꿨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질이 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면 안 되는데 바꿨어요. 그러면 성질이 변해버리니까 자기 권한 내의 행위예요? 권한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무권 대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본인 은행에 들어가 있는 예금을 다 빼가지고요. 테마주를 하나 샀는데 이게 엄청 올랐어요. 그러면 우리 본인 흐뭇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유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예요? 그래도 무권 대리.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유권 대리가 아니라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가면 무권 대리인 거예요. 그럼 본인은 흐뭇한데 자기 행위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른 뭐 하면 돼요? 아까 나왔죠? 추인. 추인하면 자기 법률 행위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있는 것이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유권 대리가 되는 건 아니고 이건 뭐의 문제냐면 무권 대리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처분행위라는 것은 일단 허용하지 않는데 하나 이제 구별하실 점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패하기 쉬운 물건.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매각이에요. 매각. 그럼 여기에 처분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처분 개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어디에 들어갈까요? 보존에 들어가요. 현상 유지, 재산에 대한 현상 유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한다라는 것은 재산의 현상 유지니까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리권이 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한다라고 하면 돼야 안 돼? 그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처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패되니까 재산 가치가 감소하잖아요. 그거를 유지해 주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대리권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자는 보존 행위와 이용 행위를 무제한할 수 있다. OX? 틀려요. 뭐만 무제한? 보존 행위만 무제한이고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이 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다음 페이지까지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면 대리권의 제한. 153쪽에 대리권의 제한. 그러니까 대리권을 무제한 인정해버리면 본인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리권을 제한하는데 우리 민법은 대리권 제한으로 두 가지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124조의 규정을 두고요. 두 번째는 119조의 공동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두 가지가 대리권의 제한인데요. 먼저 124조 조문을 좀 볼게요. 153쪽에 조문 박스 보세요.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그럼 지금 대리권의 제한과 관련해서 자기계약과 쌍방 대리를 금지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나와 있어요. 뭐는 허용이 된대요? 채무이행. 그리고 조문 처음에 시작할 때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이라고 돼 있죠. 그럼 바꿔서 말하면 본인이 허락해 주면 되죠. 그래서 본인이 허락을 하거나 두 번째
채무의 이행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돼요. 이건 허용이 되는 경우. 근데 채무의 이행은 좀 조심하실 점이 모든 채무의 이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툼이 없는 채무. 그러니까 완성된 채무 이행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채무 이행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갑이 본인이에요. 이 본인이 대리인 을한테 야 대리인 이거 내 부동산 내 아파트 좀 팔아줘 라고 대리권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계약이라고 하면 이걸 누가 사는 거예요? 대리인 자기가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계약이에요. 그럼 쌍방대리라는 것은 갑과 병, 쌍방을 대리하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 자기계약을 한다고 볼게요. 매도인과 매수인. 계약서를 보면 자 매도인은 누구예요? 갑. 근데 누가 대리해 줍니까? 을이죠. 그러면 매도인 안에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써질 거고요. 매수인은 누구예요? 을이요. 그럼 누가 혼자 합니까? 을이 혼자 집에 누워가지고 계약서 쓰고요. 가격도 자기가 정해요. 그럼 그러다 보면 누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계약은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갑이 을한테 야, 나 아파트 팔 건데 필요하면 네가 사도 돼 라고 허락해 줬다면 가능하겠죠. 허락이 있으면 말할 것도 없고요. 두 번째는 갑이 을한테 아파트 좀 하나 팔아줘 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마침 병이라는 사람이 내 아파트, 나도 아파트 하나 사줘 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러면 얘가 한다면 갑의 대리는 매도인은 갑의 대리인 을이고요. 매수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병의 대리인 을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국 누가 혼자 하는 거예요? 을. 그러면 둘 중 한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얘랑 친하면 싸게 사주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피해보기 때문에 그건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금지가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허용되는 건 본인이 허락했다는 건 이건 너무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가 문제. 채무의 이행은 자기 혼자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을이라는 대리인이요. 본인 갑에 대해서 금전을 출납할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이 을이 이 본인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기가 11월 20일이에요. 을이 갑에게 돈 받을 거 1억 있고 변제기가 11월 20일이었다. 20일. 그래서 을이 자기 혼자 갑으로부터 1억 원을 인출받아가는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의 통장에서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1억 원의 채권이 있다는 거고요. 변제기가 11월 20일이면 변제기가 지났어요? 아직 안 지났어요? 지났죠. 세월을 모르고 사시나 본데 오늘은 21일인가요? 네, 그러니까 변제기 도래했잖아요. 그럼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이행하는 건 완전한 채무, 완성된 채무를 이행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요거 이행하면 본인에게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히려 안 받아가면 지연 배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근데 만약에 변제기가요. 변제기가 언제였냐면 내년 2월 20일이에요. 근데 이 을이 뭐 어차피 돈 받아갈 거 있는데 한번 석 달 땡기자 이러면서 지금 받아가면 본인에게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기한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거니까 이런 건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요 채무가 이행됨으로써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구별하면 돼요. 만약에 본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채무만 되냐면 다툼이 없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볼게요. 갑이 을하고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이제 매매 계약하면 나중에 등기해야 되잖아요. 보통 등기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맡겨요? 법무사. 물론 자기가 할 수도 있지만 귀찮으니까. 그럼 매도인한테 등기 서류 받고 매수인에게 등기 서류 받아서 이 법무사 아저씨가 자기가 혼자 가서 등기 신청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이 법무사가 지금 뭐 하는 거죠? 뭐 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매도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매수인을 대리해서 혼자 하는 거잖아요.
쌍방대리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금지될까요? 이거 허용될까요? 허용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등기 신청행위는 새로운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하는 거예요. 완성된 걸 이행하는 거예요. 이미 다 완성된 걸 이행하는 거지 이것으로서 새롭게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등기 신청행위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라는 게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고.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원칙은 허용되지 않는데 이번에 예외 허용 이렇게 되어 있죠. 허용이 되는 경우는 기억해 보시면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 니은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근데 다만 채무 이행이라 할지라도 본인에게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되는 채무 이행은 할 수 없다. 따라서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안 된다고 했죠. 또는 다툼이 있는 채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은 나 너한테 1억 원 받을 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갑은 난 줄 거 없다 이렇게 다툼이 있는데 혼자 받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대물변제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대물변제는 뭐냐면 대물변제는 변제하는 건데 대신 뭘로 변제하는 거예요? 물건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10만 원 갚을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친구한테 야 친구야 나 돈 없어. 대신 내가 이거 시계로 갚으면 안 될까? 우리 좋아. 그래서 제가 시계를 이 친구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게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는 거예요. 이때 대물변제라는 것은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물건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대물변제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을이 1억 원의 채권이 있어요. 변제기도 도래했고요. 근데 을이 어떻게 했냐면 야 나는 돈보다 네 부동산으로 받아갈랜다 라고 대물변제를 자기 혼자 계약하게 되면 본인에게 피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전부 다 본인에게 피해가 있냐 없냐를 구별하면 되는 내용이에요. 자, 그 얘기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19조 공동대리라는 조문이 있어요. 119조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자, 원칙 조심하셔야 돼요.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은 공동대리가 아니라 뭐가 원칙이라고 돼 있어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각자 하는 거예요. 단서조항에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나 또는 별도의 의사표시로 정해야만 공동대리가 되는 거고 원칙은 공동대리가 아니라 각자 대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리인이 수인이 있다. 여러 명이 있으면 원칙은 각자 대리.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공동 대리가 될 수 있다. 이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시험에 나올 때 대리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공동 대리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인데 이 사람에게 A, B, C라는 세 사람의 대리인이 있어요. 대리인들. 갑이 얘들아 내 아파트 좀 팔아주라 라고 대리권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이 아파트를 팔 때 A, B, C가 공동으로 결정해서 팔아야 돼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다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원칙은 뭐냐면 각자 대리예요. 근데 언제 공동대리가 되는 거냐면 공동대리가 되려면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별도의 수권행위,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법률이 정하는 공동대리는 누가 있냐면 그 부모가 있어요. 미성년의 자는 누가 대리한다고 했어요? 친권자가. 친권은 누가 행사합니까?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있다라고 하면 둘이 같이 해야죠. 엄마 혼자, 아빠 혼자 미성년의 부동산 처분하는 행위는 하면 안 돼요. 같이 하라고 법이 정하고. 근데 이 갑이 얘들아 내 아파트 파는데 이거 나한테 남은 유일한 재산이니까 니들 신중하게 같이 해 라고 의사표시로 얘들을 묶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대리야. 그러면 이 A, B, C가 을한테 이 부동산을 팔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겠죠. 그럼 이때 공동대리라는 건 뭘 공동으로 하는 거냐면 의사결정 공동설이 통설이야.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얘들이 밤에 회의를 해요. 자, 이거 얼마에 팔까?
얘는 3억, 얘는 4억, 5억 이러다가 4억으로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뭘 공동으로 한 거죠?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4억에 팔겠다는 의사 표시까지도 공동으로 해야 돼요?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결정만. 그러니까 의사 표시 공동설이 아니라 의사 표시야 뭐 누가 하나 상관없잖아요. 이미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했으면 충분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공동이란 굳이 의사 표시까지 다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까지만 공동으로 하면 충분하다고요? 결정까지 공동으로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본 게 대리권의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대리권 제한은 본인을 위해서 규정한 거고 두 개가 있었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의 금지와 두 번째는 공동대리.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고 자 154쪽에 계속 보죠. 대리권의 소멸인데 127조 대리권의 소멸 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그러니까 요 127조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의 공통적인 소멸 사유예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데 제1호 본인의 사망.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필요 없잖아요. 제2호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의 개시, 파산. 이렇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대리인은 세 가지고요. 본인은 뭐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그러니까 만약에 질문에 다음 중 법이 정하는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이런 거 물어보면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라고 하면 돼야 안 돼? 아니, 본인은 뭐밖에 없어요? 사망이고요. 대리는 세 가지예요.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이렇게 되고. 만약에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라고 하면 돼야 안 돼? 아니, 한정 후견 개시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어디부터? 형님, 그러니까 우리 한정 후견을 뭐라고 불렀어? 피한정 후견인을 한정 치산자라고 했고 피성년 후견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금치산자. 그러면 어느 게 더 상태가 안 좋다고요? 금치산자잖아요. 그러니까 한정 후견이 개시됐다고 대리권이 소멸하진 않고 어느 정도까지 가면 성년 후견 개시. 그러니까 뭐가 돼버리면 금치산자 되면. 그래서 대리는 종전 용어로 하면 파산, 금치산, 사망. 요게 대리인에 나오는 거고 본인은 뭐만 나왔어요? 본인은 사망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금치산이라고 할 때는 용어가 외우기 편했는데 대리인이 파김치가 되어 사망했다. 이렇게 돼요. 파김치가 되어. 그러니까 파산, 금치산인데 이제 요게 용어가 바뀌어서 뭐라고 바뀐 거예요? 성년 후견의 개시. 그리고 사망. 요거는 이제 대리인에 걸리는 거고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암기하셔야 돼요. 법이 정해놓은 대리권의 소멸 사유니까. 그래서 본인은 사망밖에 없고 대리는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이렇게 되어 있고요. 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그럼 법률 행위에 의해서 수여된 대리권이면 임의대리예요? 법정대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리가 변동되는 건 법률 규정에 의한 변동과 법률 행위로 나누잖아요. 그럼 법률 행위라고 하면 의사표시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대리야? 임의대리. 수권행위. 아까 우리 수권행위는 법률 행위인데 계약이냐 단독행위냐 이게 의사 논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법률 규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법률 행위로 만들어진 거면 얘는 임의대리예요. 그럼 임의대리인의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 전조니까 몇 조를 말해요? 바로 위에 것만 127조죠. 그럼 127조에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파산 이건 공통 소멸 사유고 이거 말고 자 이제 특유한 소멸 사유가 나오죠. 그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에 하여 소멸한다. 첫 번째 나왔어요.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 두 번째 법률 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두 번째는 수권행위의 철회입니다. 그래서 요거 대리 처음 시작할 때 정리했던 거죠. 임의대리에만 나오는 특유한 소멸 사유가 두 가지였어요. 수권행위 철회하고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예를 들어 고용계약,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대리권만 남아요? 같이 없어진다고 했어요. 같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임의대리에서만 나오는 건 두 가지.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되거나 또는 수권행위를 철회하거나.
이제 막 민법이 슬슬 재밌어지려고 그러지 않아요? 진도 나가죠. 114조 현명주의 나옵니다. 현명. 114조 제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려면 일단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권한을 넘어가면 그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무권대리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첫 번째 권한 내여야 되고요. 두 번째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것을 소위 현명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리님을 드러내라는 거죠. 그러면 권한 내고 현명하면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데 대리인에게 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어요? 직접. 우리가 공부하는 대리는 간접 대리가 아니라 직접 대리입니다. 2항.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그대로 갖다 쓰겠다는 건데 그럼 2항의 차이점은 뭐냐면 2항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예요. 그럼 여기서 의사표시한 사람은 대리인이에요? 제3자라는 거예요. 조문을 읽어보시면 대리인에게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니까 누가 의사표시한 거예요? 제3자. 그럼 대리인은 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받은 거죠. 그럼 이건 능동대리가 아니라 수동대리예요. 그래서 2항의 경우에는 뭘 말하냐면 수동대리의 경우에도 능동대리의 규정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그대로 갖다 쓰겠다라는 거죠. 자, 현명이 나옵니다. 현명.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 병이 상대방인데 그러니까 본인에게 법률 효과를 귀속시키려면 뭘 하라고 했냐면 현명을 해야 돼요. 현명. 그러니까 현명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본인을 위해서라는 걸 표현합니다. 본인을 위해서. 근데 여기서 본인을 위해서라는 건 무슨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하고는 상관없고 이게 만약에 설령 본인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라는 것은 효과를 귀속시키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이고요. 첫 번째 이해 되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본인에게 좀 손해가 생겨요. 그러면 효과가 귀속이 안 돼요? 그래도 돼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을 위해서라는 건 본인에게 그 효력을 귀속시키겠다는 것이지 본인의 무슨 이익을 위해서라는 표현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현명주의가 모든 대리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상행위에 적용되지 않고요. 상행이나 일상 가사 대리에는 표현 대리가 지금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상행이라는 것은 상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상거래는 대량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일일이 현명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행위는 현명주의가 필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일상가사 대리란 말이 나왔어요. 처음 보시는 용어인데 이건 뭐냐면 일상적인 가사 생활과 관련해서는 서로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가사 생활과 관련해서 서로에게 대리권이 있다. 여기서 서로는 누구를 말할까요? 가사 생활과 하니까 부부예요. 부부.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일상적인 가사 생활과 관련해서 서로에게 대리권이 있어요. 그걸 이제 줄여서 일상가사 대리권이다라고 부릅니다. 요거 임의 대리일까요? 법정 대리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부부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시고 서로에게 대리권 수여 같은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도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 나와 있을까요? 법에 나와 있어요. 법정 대리죠. 이게 만약에 임의 대리면 당연히 뭐가 있었어야 돼요? 수권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고 법정 대리면 수권행위가 없어도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이 그 스포츠 중계에 큰 화면으로 보고 싶다고 대형 TV를 하나 할부로 사와 놓고요.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아내가 갚아야 될까요? 안 갚아야 될까요? 갚아야 돼요. 서로에게 효과가 귀속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아내가 요즘 술 고프다고 술 외상으로 엄청 먹고 왔어요. 남편이 그 외상 술값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그거 안 갚아도 돼요. 네. 술을 엄청 먹고 이런 건 가사생활하고 관련이 없는 거니까 모든 게 다 아니라 가사생활과 관련해서는 서로에게 대리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고 물론 인간적으로 갚아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현명에는 방식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현명을 어떻게 하냐면 계약서에 이렇게 쓰잖아요. 갑의 대리인 을 도장꽝 이게 현명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현명합니다. 내가 대리님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판례에 하면 어떠한 방식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계약서에다가요. 이렇게 안 쓰고 자기 이름만 딸랑 적었어요. 자기 이름만. 그러면 이건 누구의 법률행위예요? 자기 법률행위죠. 매매계약서를 썼는데 여기다가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쓴 게 아니라 을 이렇게 썼대요. 그럼 이건 누가 사는 거예요? 을이 사는 거죠. 그러면 이건 자기 법률행위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을이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에 자기 이름만 썼는데요.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을이 본인이 작성해준 위임장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서에는 대리인 자기 이름만 적었는데 본인이 써준 위임장을 같이 제시하면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자기 행위일까요? 대리 행위일까요? 대리 행위로 인정하는 거예요. 방식의 제한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이 사람이 위임장을 제시했다면 갑에게 받은 것임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리로서 인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교재를 잠깐 보죠. 그래서 155쪽에 현명의 의의와 방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에 현명의 방식. 일반적으로는 갑의 대리인 을이라고 서면을 통한 현명을 한다. 그러나 현명의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하다. 말로 해도 되는 거예요. 충분하다. 누군지 알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고 그러면 문제는 현명 안 하면 이건 누구의 법률행위라고 했어요? 대리인 자기 행위예요. 그럼 바로 밑에 115조가 나오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뭐라고 써 있어요? 본다. 추정한다 하면 틀려요. 본다라고 돼 있고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래서 현명을 안 해도 상대방이 저 사람이 대리인인 걸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정, 우리 앞에서 추정한다 이런 말 많이 봤잖아요. 추정한다. 그러니까 추정한다는 건 미루어서 그렇게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사한 개념으로 간주라는 제도가 있는데 간주는 우리 민법이 뭐뭐로 본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느낌상 추정과 간주 중에 어느 게 더 강하게 느껴지십니까? 간주예요. 이게 훨씬 더 강력해요. 그러니까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추정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반대 증거를 제시하면 바로 깨져요. 근데 간주라는 것은 재판을 해서 재판상으로만 깨뜨릴 수 있어요. 어느 게 훨씬 더 강력한 거냐면 간주예요. 그럼 얘가 현명을 안 하면 대리인 자기 법률행위로 추정할 뿐이에요. 간주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간주. 강력하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현명을 안 했는데 상대방이 저 사람에게 대리권이 있다. 이 행위가 대리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효력은 누구한테 간다고요?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그러니까 얘가 계약서에 꼴랑 자기 이름만 적은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계약서에 을의 이름을 적어놨는데 이 사람이 보고 이건 갑의 대리 행위를 하는 건데 자기 이름 적었나 보지 라고 그 대리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효과는 본인에 가요? 대리인에 가요? 본인에 간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문에 현명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은 언제나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가 된다. OX에. 뭐가 틀렸어요? 언제나가. 그러니까 만약에 현명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대리인 자신의 법률행위로 본다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근데 현명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언제나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라고 하면 틀리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외적으로 현명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대리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효과는 누구한테 가니까?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 이게 이제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에 관한 문제고요. 만약에 지문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했어요.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본인이 져요, 대리인이 져요? 과실로 알지 못했다. 과실로 알지 못했다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알 수 있었어요. 그럼 대리님을 알 수 있었다면 효과는 누구한테 가요? 본인에게. 그래서 알았거나 대리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효과가 누구한테 가냐면 본인에게 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과실로 알지 못했어요. 과실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효과는 본인에게 가요, 대리인에게 가요? 다시. 자, 제가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과실로 알지 못했다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알 수 있었어요. 그럼 다시 이제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자, 상대방이 의리 대리님을 과실로 알지 못했대요.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효과는 본인에게 가요, 대리인에게 가요? 본인에게 가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과실. 알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알았거나 설령 몰랐어도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효과는 본인에게 가고, 그러면 대리인이 직접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자가 대리님을 몰랐고요. 그리고 뭐도 없었어야 돼요. 과실도.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면 그 책임은 의뢰에 가고, 만약에 알았거나 설령 몰랐어도 과실이 있으면 효과는 누구한테 가냐면 본인에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이렇게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니까 용어 바꿔서 나올 때 좀 조심하시고, 우리 앞에서도 이미 뭐 봤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할 때. 비진이 맞죠. 비진이 표시는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과실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알 수 있었던 거니까 무효가 되는 거죠. 또 우리 제3자 사기에서 상대방이 사기친 게 아니라 제3자가 사기치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상대방이 몰랐고 과실도 없었다면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취소가 돼야 안 돼? 되는 거예요. 과실이 있었으니까. 알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나왔고 지금 여기서도 또 나왔잖아요. 네. 나중에 또 나오면 또 물어볼게요. 그렇죠? 네. 헷갈려요? 네. 이상하다. 우리 비진이 표시할 때 제가 적은 게 뭐였냐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용어를 바꾸면 알았다는 것은 악이죠. 또는 알 수 있었다는 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 수 있었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왜 몰랐냐면 부주의했다는 거예요. 그럼 악이 또는 뭐가 있다고요? 과실이 있다. 이렇게 되면 무효가 돼요. 그러면 유효가 되려면 선의이기만 하면 무효예요? 과실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선의 그리고 무과실.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용어가 헷갈려요. 그래서 알 수 있었다 하고 같은 말이 뭐라고 했냐면 과실로 알지 못했다. 과실로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과실로 알 수 있었다는 게 바로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악의처럼 다루어서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고요. 일단 이 정도 보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또 나오면 또 보고 다음 달에도 또 보고 계속 볼 거예요. 계속. 처음에 헷갈린다고 이게 뭐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볼 거니까.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55쪽에 맨 밑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리행위의 하자가 나옵니다. 대리행위 하자. 자, 1항을 보시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했는데 어떤 하자나 흠결이 생기면 그 기준이 되는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행위한 사람 누구를 기준으로 따지겠다는 거예요. 대리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있는데 을이 대리인이에요. 대리인. 근데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데 이 본인 갑은요. 이 법률행위와 관련되어서 착오가 있었어요. 착오가. 근데 대리는 착오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109조에서 착오 취소가 규정도 있었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 착오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본인 기준이면 착오가 있으니까 취소가 되는데 대리인 기준이면 대리는 착오가 없으니까 취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하겠다고? 대리인. 그러면 착오 취소가 돼야 안 돼?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꼬드기는 지문이에요. 얘는 볼 거 없고 뭐만 보시면 돼요? 대리인만 보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요 대리인한테 비진이 표시했어요. 비진이 표시.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돼요. 근데 이 본인은 이게 비진임을 전혀 몰랐어요. 선의무과시. 그런데 이 대리인은 비진임을 알고 있었대요. 그러면 이 병은 이 의사표시가 비진이 단서에 하여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보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 보는 거예요. 예,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진이 단서에 의해서 무효가 된다는 거죠. 을이랑 병이랑 부동산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을이 산 거예요. 근데 샀는데 부동산에 하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지만 하자 있는 부동산을 산 경우에는 소위 담보 책임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계약법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물건을 샀는데 매도인은 당연히 매수인에게 완전한 권리, 완전한 물건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어요. 근데 매도인이 만약에 하자 있는 걸 팔았다면 매수인이 뭘 물을 수 있냐면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요. 그 책임을 뭐라고 부르냐면 담보 책임,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매 당시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샀어야 돼요. 하자가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산 다음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본인은 알고 있는 지의 상태고요. 대리는 전혀 모르는 부지의 상태예요. 하자가 있다는 걸 본인은 알았고요. 대리는 몰랐답니다. 그러면 이 대리인이 부동산 샀을 때 본인은 이자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을 수? 얘는 보는 거 아니에요. 누구만. 예, 몰랐대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얘를 보는 거니까 얘가 하자 있는 걸 모르고 샀다는 거잖아요. 그럼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책임을 묻는 사람은 을일까요? 본인이 물을까요? 책임은 얘가 묻겠죠. 왜냐하면 모든 효과는 다 누구한테 가니까. 얘한테 가니까. 그래서 기준은 을이 기준이기 때문에 본인이 알았네 어쨌든 이건 그냥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누구만 보시라고요? 대리인만 보면 돼요. 대리인만.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다 대리인 기준인데 본인 기준이 하나 있어요. 우리 104조. 이게 뭐였냐면 불공정행위였어요. 지난주 우리 봤잖아요. 그럼 불공정행위 폭력인데 그럼 불공정행위가 적용되려면 그 뭘 이용해 먹어야 된다고 그랬죠?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이에요. 근데 이때 대리인을 통한 법률행위를 했을 때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본인 기준이에요.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고. 이게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죠. 나머지는 다 누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전부 다. 다 대리인 기준인데 104조에 급박하다. 재산상이나 정신적으로 급박하다라는 상황은 대리인 기준이 아니라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면 본인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요 궁박 빼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다 대리인만 살펴보시면 되는 거지 누구는 볼 필요가 없냐면 본인을 볼 필요가 없다. 그럼 만약에 본인은 전혀 몰랐는데 대리인이 반사회적 행위를 저질렀어요. 본인이 시킨 것도 아니고요. 본인은 자기 대리인이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것도 몰랐는데
대리인이 반사회적 행위를 저질렀다면 본인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누구는 보는 거 아니라고요? 본인이 몰랐느냐는 그냥 유혹하는 거고요. 누구만 보는 거예요? 대리인, 행위한 사람이 반사회적 행위했으면 그건 무효일 뿐이에요. 그러면 본인은 권리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누가 기준이냐면 대리인 기준인데 불공정 행위에서 궁박은 누가 기준이에요? 본인. 그렇죠? 나머지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본인은 하자가 있다는 걸 알았고요. 대리인은 몰랐어요. 근데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대리인, 너 저기 병한테 가면 부동산 팔고 있는데 그 부동산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네가 가서 사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하자가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본이 대리인에게 지시를 내려서 아무것도 모르는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하게 했다면 이때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갑이 병한테 가서 야, 나는 하자가 있는 거 뻔히 알았지만 우리 대리는 몰랐거든.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2항이에요. 2항. 156조 2항.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조차 그 행위를 한 때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중요한 말은 뭐 했다는? 본인이 지시했다. 그러니까 1항과 2항의 차이점은 1항은 정상적으로 대리인이 의사결정을 다 한 거예요. 근데 2항의 경우에는 본인이 특정 법률 관계를 지시했다라는 거죠. 그럼 지시해놓고 우리 대리는 아무것도 몰랐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 본인이 지시했다 이런 말만 안 나오면 누구만 보시라고요? 대리인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불공정행위는 본인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궁박. 궁박은 본인 기준이 되고요. 자, 거기고 그 다음에 대리인의 능력이 나오는데 대리인 능력부터는 쉬었다가 보시죠.